진행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국제 단위가 어떤 단위가 있느냐, 그 다음 유효 숫자, 실험에서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얻는데 그 데이터가 유효한 숫자이냐 유효하지 않는 숫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는 숫자를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얻고, 그 다음 얻은 데이터를 또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으로부터 어디까지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실험에 필요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자, 모든 게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는 우리 주변 다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의 농도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그 다음 농도를 어떻게 계산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농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혼합물을 만든다. 이것도 결국에는 농도 계산이잖아요. 자, 설탕, 우리가 10% 설탕 용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1리터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설탕 몇 그램을 물에 녹여야 되느냐. 이거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자, 5% 설탕 용액이 있고 20% 설탕 용액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혼합을 해서 10% 설탕물을 만들어낼까? 이거 이제 실제로 계산이 되어야 실험이 진행되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농도 계산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그 다음 실험하고 나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험 보고서는 저는 이 논문 작성법을 준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논문 작성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기록하면은 논문 작성 끝입니다.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하게 작성하면은 아주 좋은 보고서가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다 압니다. 이제 서론에 뭐 넣고 본론에 뭐 넣고 결론을 어떻게 유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실험만 하고 실험 데이터만 달랑 적고 실험 결과 끝,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 작성 방법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예를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논문 작성법을 배운다. 아주 쉽다. 보고서를 쓰더라도
이걸 활용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 다음 실험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아주 우선입니다.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실험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국제 단위입니다. SI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단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단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하자, 이런 단위로 통용을 하자 약속을 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위가 있느냐? 자, 국제 단위가 SI 단위라고도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에 기본 단위가 있고요.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유도한 유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를 보충해주는 보충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자, 국제 단위에서 기본 단위가 몇 가지가 기본 단위로 설정되어 있냐 하면은 이와 같이 7개죠.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빛의 세기. 자, 이 7가지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이 기본 단위가 어떤 것이 기본 단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길이 단위는 이름을 미터라고 그러고 ME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호를 보세요. 기호는 small m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리 표시를 하는데 뭐 100m 앞에 그러는데 그 미터를 small m을 써야 되는데 large m 써놓는 사람 많죠. 그는 국제 단위도 모르고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제 단위 길이 미터입니다. 그럼 이 미터는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찌됐든지 자, 미터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메타 퍼 세컨드 단위로 나타낼 때 그 수치를 299792458 이게 이 수치가 고정됐다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이 빛의 속도입니다. 광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속도에서 여기서 초는 세슘의 전위 주파수를 통해서 정의된 이 정의를 바탕으로 빛의 속도에서 미터 단위가 결정되었다. 굉장히 어렵죠. 어찌되었든지 자, 미터라는 이 단위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기본 단위를 설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1m라는 것이 빛의 광속도에 결국에는 이 초단위 광속도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어떤 빛이 지나간 거리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메타 거리를 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벌써 딱 구해진 값이거든. 그 값에 초만 정의하면 되잖아. 그 초 정의했는 것이 세슘 전위 주파수로서 초를 또 정했다 이 말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시간의 시간 초가 국제 기본 단위예요. 그 초가 지금 얘기하는 자, 이와 같이 세슘 133 원자에서 나오는 이 전위 주파수로서 초를 또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정의가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건 정의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모르겠다. 그래 모르다 그러면은 그냥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자 길이 단위의 국제 단위 길이 단위는 미터이다. 기호는 스몰 m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질량은요 킬로그램인데 자 킬로그램은 자 이렇게 정의됐다. 그러니까 정의되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 단위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불변의 어떤 값이 돼야 돼요. 그 불변의 값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 질량에 대한 킬로그램에 대한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했다. 그냥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전류도 넘어가고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보고 넘어가자. 이건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온도 단위 온도가 국제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입니다. 자 켈빈 온도 우리말로는 절대 온도라고 그러는 온도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됩니까? 약자는 라지 K입니다. 라지 K. 자, 켈빈 온도 라지 K. 켈빈 온도 어떻게 정의됐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뭐 정의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막 어려우니까 일단은 온도는 국제 기본 단위 온도가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 도시인 줄 알았다. 아니다. 그냥 라지 K 표시해서 켈빈 온도 쓸 겁니다. 켈빈 온도.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몰입니다. MOL이고 약자로는 E를 빼고 MOL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 농도, 뭐 노말 농도, 뭐 이렇게 농도가 나와요. 거기에 몰 나오면 이것이 물질 양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 단위구나. 자, 이건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정의됐는 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몰은 정확히 6.0221407 곱하기 10의 23승계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물질 양이다. 굉장히 어렵다. 자, 다시 말해서 6.0221407 너무 길지? 자, 그냥 6.02 여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렇게 약해서 부릅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묶음. 이 개수가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원자면 원자, 분자면 분자, 이온이면 이온의 그 한 묶음 이걸 1몰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물질 양의 몰이 뭐냐? 뭐 한 묶음인데 그 한 묶음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0의 23승계 한 묶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물 분자 식으로 쓰면은 H2O다. H2O는 들어보셨잖아. 그럼 물 분자 식으로 쓰면 H2O고 물 1몰은 몇 그램이 1몰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물 H2O 1몰 양은 다시 말해서 H2O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공유결합으로 화결합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예요. 그럼 그 물 분자는
원자량을 더하면 돼. 원자량, 수소 원자량이 1이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이야. 그러면 더하면 18이야. 18에 g만 붙이면은 물 1몰 양입니다. 너무 쉽지? 너무 쉽잖아. 그럼 18g 물 한 컵, 18g, 180g 딱 무게를 구해서 물 한 컵 180g을 마셨다. 물 몇 몰을 마셨다? 10몰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물질에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6.022 곱하기 10의 23성계 그 한 묶음 양이 1몰인데 우리가 아는 g으로 나타내주라. 그러면 원자면 원자, 분자면 분자, 원자량, 분자량에 g만 붙여버리면 그게 그 물질 1몰 값입니다. 너무 쉽지? 그럼 설탕 1몰은 몇 g이 1몰일까? 포도당은 1몰은 몇 g이 1몰일까? 이거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다시 말해, 설탕은 설탕 분자식으로 써봐라. 포도당 분자식을 써봐라. 분자식 지금 못 쓰죠? 설탕 못 써? 포도당 못 써? 여러분 쓸 수 있는데 못 쓴다 그래. 에? 자, 그 다음 광도, 빛입니다. 칸델라입니다. 여기 CD가 빠졌네. 칸델라, C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단위가 됐고, 그 다음 기본 단위에 유도 단위 있습니다. 유도 단위. 그 다음 보충 단위. 유도 단위. 이게 순서가 밀렸구나. 자, 보충 단위. 그 다음 접두어를 좀 보고 넘어갑시다. 접두어. 자, 이건 여러분들 꼭 좀 접두어. 자, 10배를 데카 그럽니다. 데카. 100배를 헥토 그래요. 그 다음 1000배를 키로라고 합니다. 뭐 킬로그램, 헥토, 뭐 헥타르, 그 다음 10의 6성 100만, 메가. 자, 여기서 100만부터는 라지엠을 씁니다. 라지엠. 키로는 라지 K 쓰면 안 됩니다. 스몰 K입니다. 그래서 뭐 킬로그램, 킬로메타 뭐 할 것 없이 스몰 K입니다. 이게 왜 라지 K 못 씁니까? 아까 켈빈 온도에 라지 K 썼잖아. 그래서 중복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가, 10의 9성 기가, 10의 12성 테라, 뭐 기가, 테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 자 10분의 1 데시리터 1리터의 10분의 1. 그 다음 센치메타, 미리 1000분의 1 미리메타, 마이크로 100만분의 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성 10억분의 1 나노메타, 나노그램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10의 12성분의 1 피코 그럽니다. 피코. 자, 이 접도는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단위 잘못 쓰는 경우 꽤 많습니다. 자, 단위는 이태릭체로 쓰는 거 아닙니다.
직립체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숫자와 단위는 띄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몇 도, 그 다음에 시, 분초는 띄우지 않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 숫자와 단위는 띄워 쓰는 것이 원칙이다. 분초와 도는 붙여 쓴다. 그 다음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사용하십시오. 자, 리터는 대문자, 소문자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리터 표시가 필기체 리터 이게 컴퓨터 자판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L자가 일자인지 L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미리리터 그럴 때도 리터도 가능하다면 라지 L로 써주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미리리터, 리터. 제가 여러분들 항상 저 이메일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SHL315 뒤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는 SHL 했지만은 다른 사람 보시는 분은 이게 L자인지 1315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고 나면은 보냈다는데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SHL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표시가 되겠지만은 컴퓨터 자판에 이거는 저 안에 들어가서 문자표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SHL 이렇게 쓰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죠. L자와 일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위도 자 미리 리터, 마이크로 리터. 자, 이 L자를 쓰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예 참 많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거리라든지 이 표시 보시면은 너무 엉터리로 쓰는 경우가 그 정부 기관에서 그 표지판 하나도 지금 국제적인 어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수치 표시 개념 없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자. 자, 유효 숫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까요? 자, 유효 숫자 보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는 글자 그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는 누구가 판단을 해줘야 하냐 하면은 실험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 혼자만 압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실험한 사람이 이것은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주라. 그리고 유효 숫자이다 아니다를 판단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예로서 자, 눈금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문제는 자, 최소 눈금 사이에 눈금이 없는 영역이 보이죠. 자, 이럴 경우에 자, 눈금이 없는 구간도 눈대중으로
값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자, 눈대중으로 값을 읽으면은 그 마지막 자리 숫자는 상당히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의심스러울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의심스럽지만은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로서 최소 단위가 1mm인 자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재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최소가 1mm니까 눈금 없는 1mm 사이에 눈금도 한 10등분해서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을 해 뒀다 그러면은 자, 122mm 1번, 2번은 122.4mm, 3번 122.45mm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정확하게 누구가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1mm 자를 최소 눈금이 1mm야. 그러면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읽었는 사람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 2번이 정확하게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눈금 없는 영역도 눈대중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122.4mm라고 했지만 끝에 이 4는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의심은 가지만은 눈대중으로 읽었으니까 그래도 유효 숫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등분해서 읽었다. 이거 완전히 현미경 눈을 가졌는 사람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못 읽죠. 그 다음 1번은 뒤쪽에 소점 이하는 안 읽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1번이 122.0mm 이렇게 0을 붙였다면 정확하게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효 숫자는 누구가 실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실험한 사람이 유효 숫자 개념 없이 실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0이 있는데 이게 자리수를 나타내는 0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리수. 그냥 소수점 몇째 자리다. 이 자리만 나타내는 유효 숫자 0인 경우는 자, 자리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뭐 당연하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로서 0.00123g 자, 이거는 소수점 하나, 둘, 셋, 네 자리까지 읽을 수 있는 화학적으를 사용을 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보세요. 0.0123g이다 했을 때 앞에 0, 0, 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소수 자리만 표현한 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지 유효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유효 숫자는 1, 2, 3 이 세 개가 유효 숫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자, 1, 2, 3이 유효 숫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0.001239g 표현하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유효 숫자를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1, 2, 3은 유효 숫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곱하기 10의 몇 성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효 숫자를
계산에 의해 가지고도 유효 숫자가 바뀝니다. 계산에 의해서. 계산기로 계산했는 값 다 유효 숫자다고 적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까 한번 봅시다. 자, 덧셈 뺄셈일 경우 그리고 곱셈 나눗셈일 경우로 나눠 가지고 볼게요. 자, 덧셈 뺄셈인 경우에 자, 유효 숫자는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를 가진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잘 이해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자, 36.15ml하고 8.5ml를 더했습니다. 더하거나 뺐다. 그러면은 여기 내가 핑크색으로 표현했는 제일 마지막 자리는 의심스럽잖아. 그렇지만 유효 숫자입니다. 36.15에 5는 퀘스천이야. 이게 4일지 5일지 6일지 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핑크색 표현했고 8.5, 5도 소수 첫째 자리도 퀘스천이야. 그러면 더하기 한다면 자, 5 됐고 1 더하기 6인데 1은 의심스럽지 않지만은 5가 의심스러워서 더했는 6도 의심스러워요. 위에 44는 퀘스천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시면 소수 둘째 자리하고 소수 첫째 자리하고 의심스러운 걸 계산하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 벌써 6이 의심스러운데 뒤쪽에 5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를 소수 둘째 자리에 5를 반올림해서 올려주니까 이걸 44.7ml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냥 계산을 44.65 해놓고 유효 숫자 개념으로 44.7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유효 숫자 개념을 해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뚜렷하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수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수 둘째 자리하고 소수 첫째 자리하고 될 때 소수 첫째 자리 작은 자리 수에 의해서 유효 숫자가 덧셈 뺄셈에서는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곱셈 나눗셈일 때 경우를 봅시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자, 12.34cm하고 1.23cm를 만약에 곱했다. 자, 곱했는데 끝에 마지막 자리는 유효 숫자지만 의심스럽잖아. 퀘스천이에요. 그럼 이걸 퀘스천이 핑크 색깔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면은 계산하면 15.1782 소수 첫째 자리 여기 1이 벌써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7을 반올림 하니까 15.2cm 제곱 센치 자 이렇게 유효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복잡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여기에 곱셈 나눗셈에 사용된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 곱셈 나눗셈에 의한 답의 유효 숫자는 셈에 사용된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34는 유효 숫자가 1, 2, 3, 4 네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4개입니다. 유효 숫자 4개. 1.23은 1, 2, 3 유효 숫자 3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유효 숫자 4개와 유효 숫자 3개 어디 작은 숫자에 지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기 가지고 여러분 계산은 다 하세요. 계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유효 숫자 3자리가 유효 숫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유효 숫자가 1,
5. 그 다음 나오는 여기가 유효 숫자이다. 그러면 7을 반올림하니까 15.2 이렇게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한 결과를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일 때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계산이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여러분 실험에는 데이터 보면은 유효 숫자 개념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유효 숫자 개념 없이 계속 써왔죠. 맞죠? 맞지? 이제 앞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농도 계산. 자, 농도 계산은 우리가 물질을 다루려고 그랬습니다. 자, 물질 크게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공기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계산을 위해서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크기 성질하고 세기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 성질, 세기 성질. 다시 말해서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extensive property 해가지고 물질의 양에 의존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로서 질량 무게는 10g 더하기 10g 하면은 20g 정확하게 나오죠. 질량 보존의 법칙. 덧셈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와 같은 양이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밀도는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눠 넣는 것이다. 여러분 밀도 1짜리 밀도 1인 물질과 밀도 1.5인 물질을 두 개 합한다고 해가지고 덧셈 법칙이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되잖아.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물질 양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자, 이런 것을 크게 나눠가지고 그럼 이건 일단 여러분 덧셈 법칙이 성립될까? 안 될까? 이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덧셈 법칙.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먹는 음식 가지고. 자, 국밥을 만듭시다. 국에 밥 말아도 국밥, 밥에 국 말아도 국밥 돼. 그러면은 국 500g, 밥 500g, 국밥 만들면은 500g 플러스 500g, 1000g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덧셈 법칙 성립되지? 자, 이제 부피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혼합해서 국밥 2그릇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부피는 지금 덧셈 법칙 성립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알코올, 에탄올, 물, 정유수 500ml, 에탄올 500ml 혼합하면은 1000ml 될까? 안 됩니다. 덧셈 법칙 성립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물질 다룰 때 덧셈 법칙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거 꼭 생각하면서 자, 실험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농도. 자, 농도 표기 원칙은 자, 고체 액체일 때는 무게 대 중량 대 중량 웨이트 퍼 웨이트를
퍼센트면 퍼센트, 100만 분율이면 100만 분율, 뭐 이렇게 무게 대 무게입니다. weight per weight입니다. 고체액 잴 때. 그 다음 기체일 때는 부피 대 부피입니다. 볼륨 per 볼륨입니다. 자, 이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단위 사용할 때 혼동 안 되게 잘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단위가 표시를, 그러니까 이 원칙과 다른 단위는 표시를 생략하면은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분율 퍼센트 농도 많이 쓰지요. 여기에 액체 고체일 때는 weight per weight, 무게 대 무게 퍼센트니까 그냥 무게 대 무게다 그러는 거 생략하고 그냥 퍼센트 이렇게 기록하더라도 아, 이거는 무게 퍼센트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용액을 무게 대 무게 퍼센트로 용액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게 대 부피로 만들어 놓고는 그냥 퍼센트만 붙여 놓는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게 대 무게 퍼센트로 다른 사람은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원칙을 꼭 지키세요. 원칙을. 이거 안 지키고 대충대충 실험하고 이러는 사람들 실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지켜달라. 그 다음 ppm 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 분율,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 part per billion, ppb, 10억 분의 1, part per trillion, ppt, 1조 분의 1, 1조 분의 1.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몰 농도. 자, 앞쪽에서 우리 몰 얘기했습니다. 자,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용액 1리터에 용질 1몰이 녹아있으면은 그것이 1몰 농도다. 라지 M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몰 농도. 그럼 아까 저기 소금 우리 봤잖아. 58.5g 소금을 녹여가지고 증류수에 녹여가지고 1리터 소금물 1리터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소금 1몰 농도예요. 1몰 농도. 자, 그래서 몰 퍼 리터, 미리몰 퍼 미리리터. 자, 이런 단위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 노말 농도, 모랄 농도가 있습니다. 자, 노말 농도, 모랄 농도는 무엇일까? 나중에 우리가 모랄 농도, 노말 농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량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 농도 관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실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